그 제가 하나만 여쭈면요. 네. 해양 플랜트는 그 이제 우리가 시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상선에는. 네. 여 여기는 뭐 그런 게 없나요? 시운전이란 게? 어 그러니까 시운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석유 시추선이기 때문에 석유 시추하는 상황은 이제 시추 장소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장비에 따른 시운전, 그런 기능 테스트 정도를 인제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현장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세일 어웨이 단계에서 갔을 때 현재 밑에 있는 시추하는 뭐 서비스 장비 이런 거랑 연계됐을 때 거기서 시운전 우리 쪽 납품한 해양 구조물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측면에서 거기 수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아 그 토론을 이상석 차장님 계세요? 예, 아 교수님. 계시구나. 예예. 네. 예, 뭐, 오늘 토론자입니다. 오늘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실은, 조선 계약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비교적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먼저 일단 허윤 부장님에게 조금 드릴 말씀이 이제 이 중국이 계속 저도 아직은 LNG나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위기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차세대 연료 추진 선박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좀 많이 주셨는데 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HMM이 메탄올 관련된 선박도 발주가 나왔고 사실 머스크가 그 전에 또 대량으로 많이 발주를 냈습니다. 뭐 이게 기사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머스크 사장도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해수부 장관님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좀 나눈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도 울산의 그 배후단지에 이제 메탄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탱커 터미널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있고 또 LNG 벙커링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울산 쪽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좀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런 거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제 부사장님하고도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수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가스가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수소 충전소도 만들었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설명을 좀 더 추가드리면은 이제 해양진흥공사법이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4월, 5월 중에 아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벙커링에 대한 금융도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사업으로 이제 울산 쪽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조선소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보면은 이제 수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해수부의 관할이고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부의 관할이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뭐 같다면 같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수분사는 등 이제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RG 같은 것도 해진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업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견을 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사항은 이제 대우 중국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투입 인력이 한국보다 중국이 3배가 넘게 든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3분의 1이지만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나 좀 궁금하고요. 뭐 이제 다음 질문은 얼마 전에 이제 대조양이 하나에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하나 출신이라서 하나에서 예전에 2008년도였나 그때 인수할 때 그때 좀 작업도 관여를 하고 그때 실패했을 때 지금 말고요. 그때 그랬었는데 내부의 분위기나 직원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권도중 박사님이 이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하려던 거는 다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조선사가 어려웠던 게 결국 해양 플랜트에서 저가 수주해가지고 어려웠다. 막 그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게 설계 부분하고 이런 쪽에 문제였다라는 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해양 플랜트를 이제부터 위험하니까 수주하지 말자 이런 형태로 또 한동안 흘러갔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갈 게 아니고 해양 플랜트도
이제 선박과 함께 이렇게 좀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그 리스크를 관리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갖다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 구조물 플랜트도 중국하고 일반 선박처럼 좀 경쟁 관계인 거냐, 마켓시어가 지금 어떻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드리십 미윈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요번에 작년에 이제 겨우겨우 매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손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오일 메이저나 이런 압을 관계 때문에 이게 뭐 계약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가지고 계속 이 드리십 미인도 된 거 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건지 혹시 그런 것도 삼성 얘기긴 하지만 또 아울러 궁금합니다. 이번 강의 이제 변호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하자담보 책임부터 해가지고 뭐 위약 손배 예정이냐 위약벌이냐 정통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어떤 관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잘 알게 돼서 좀 유익한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함은건 그 부사장님 계시나요? 함은건 부사장님. 예. 예, 여기 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두 분 그 강의 너무너무 정말 잘 들었고요. 현재 조선산업계가 갖고 있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 가지고 해양 구조물 부분도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는 시점에 우리 변도중 박사님의 강의는 아마 앞으로 시장에서 영업을 어떤 식으로 조선소들이 해야 될지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또 영업을 해야 될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조선산업 중에 선박 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허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어떤 마켓에 대한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지금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계속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해야 좀 더 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유지를 시킬 수 있을지 정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맨 서두에 우리 정필수 박사님께서 크루즈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미쯔비시가 여러 차례 크게는 2차례를 시도를 했는데 엄청난 조 단위의 적자를 보고 거의 이 가라앉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크루즈에서 미쯔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조선산업을 영속적으로 해갈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하면은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루즈 산업은 좀 또 특성이 분명하게 또 있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해양 플랜트 산업 쪽하고 해양 구조물 쪽 산업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제일 큰 거는 물류적인 특성이 이제 크루즈에는 좀 이렇게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해양 구조물 쪽에는 정말 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건조 중에 계약서에 근거한 우리가 액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이 서핑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해양 구조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익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의 조선 산업이 뭐 한국의 그 마켓 셰어보다 비율이 높지만은 중국도 사실은 국가 주도로 해서 금융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많은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국수국조한다는 그런 정책으로 하면서 배는 많이 지었지만은 실제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조선산업이 우리 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이 공부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조선 분야, 그다음에 해운 분야가 이제 최근에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해운하고 조선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최근에 또 금융권까지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항만 쪽 같이 이렇게 보태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있는 일본의 크루즈 산업,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또 성공으로 하지 못했던, 이익을 남기지 못했던 해양 구조물 산업 부분에서 계약서를 이렇게 또 뭐 어떻게 잘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또 거듭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이 계약 관련 해가지고 여보세요? 예? 예. 예, 들립니다. 예, 화면이 말씀하십시오. 예. 그 계약 관련해 가지고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대학원생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를 그 AI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그런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뭐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삥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좋은 방법들이 또 젊은 세대들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두 분 강의를 해준 그 내용을 잘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 부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GTT 또 관련해서 또 전문가신데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시간이 또 워낙 많이 돼서 그 한꺼번에 모아서 좀 하고 뭐 싶은데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석심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에 엄청난 뭐 저기 대우나 현대나 뭐 엄청난 발전을 가스 발전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 중소선사들은요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그 발전에 그 도움이 중소선사까지 와야 되는데 중소선사는 국내에 배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일본에 가서 배를 짓고 또 국내에서 짓더라도 배를 짓는데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한국 KR이나 모든 면에서 경험이 좀 없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한 6척을 일본에서 배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해운 발전을 뭐 해가지고 세계적인 1위 조선 강국이라 하지만은 국내 진짜 좀 중소형 선사 저 중견 기업들을 좀 가는 방향을 진로에 맞도록끔 이 석유화학도 지금 발전을 해가지고 화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정책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저 신원수 그 부회장님께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큰 문제라서요. 또 다른 분들 권정호 사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말씀하시죠. 여기 예, 채팅창 이미 뭐 그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예, 제가 예, 다른 분들도 예. 질문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그냥 글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그 해양 플랜트 그 손실 본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미 많은 연구들이 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도 다 이렇게 그 워낙 손해를 많이 봐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답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kundo중 박사님 그 참 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사실 굉장히 또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강의거든요. 이게 저는 오늘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디테일하게 물론 아웃라인은 거의 그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세밀하게는 처음 이렇게 접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양 플랜트가 시작되기 전에 결국은 그 해양 플랜트 손실이 많이 난 게 우리가 결국은 관리 소홀이거든요. 사실은 오버부킹 하여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워낙 이제 관리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대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 대우 같은 부분에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대우 내에서 이렇게 그 일반 관리하던 분들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하는 이런 분들도 생산 관리 쪽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선주를 대응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보면은 또 그 선주 측에서는 일관되게 그 엔지니어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팔로우업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관리가 부족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관리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하면은 그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 하면서 1000만 맨아워 만약에 1000만 맨아워를 그 프로젝트에 이렇게 생산 실수로 배정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 막 2배로 올라가고 오히려 그 이상도 손실을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이런 리스크 관리가 계약서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또 대응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 그다음 질문은 이제 해양 프로젝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2조짜리 이렇게 5조짜리 프로젝트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 RG를 80%를 잡으면은 4조니까는 만약에 이게 프로젝트 하다가 한 80%, 90% 선에서 딱 중단이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중단이 됐을 때 그걸 고철 가격으로 팔게 되면은 사실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손실이 엄청날 건데 그걸 어떻게 서로 이렇게 손실을 부담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더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허윤 박사님 그다음에 권도중 박사께서 좀 답변하시고 아까 그 큰 질문에 대해서 신은수 부회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인사는 우리 권호인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윤 박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이상석 회장님께서 질문 주신 중국 조선소하고의 어떤 생산성 차이. 예, 일단은 저는 데이터는 협회하고 수출입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참조를 했는데, 전체 중국 조선소에 투입되는 인력, 중국 조선의 인력이 30만 명, 그다음에 우리가 10만 명이 조금 못 되는 그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아까 수주액이라든지 CGT 이것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수주액이 비슷한 2021년, 20년 기준으로 보면 수주액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전체 업의 매출이 비슷하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인원이 3배가 투입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성이 낮다라는 그런 반증으로 봤습니다. 물론 중국 조선소에도 퍼스트 티어가 있고 세컨드 티어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다 다를 겁니다. 한국 조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우조선과 후동 조선소의 생산성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국 조선소와의 경쟁력을 설명은 드렸지만 선급이라든지 기타 엔지니어링 컴퍼니들하고 실제적인 걸 물어보면 아직 중국 조선소가 한국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성을 따라가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친환경 연료 전환을 하더라도 그들이 다 뭐 퓨엘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이라든지 어, 기타 뭐 LNG 선으로 가면 제액 설비 이런 것들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바질라나 이런 외국 업체 제품들을 그냥 사다가 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조선소하고 기술력인 차이, 생산 쪽으로 가더라도 어떤 자동화, 기계화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측면은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자신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화 인수 설명 저 질문 주셨는데 뭐 그냥 진행 중인 거여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답변 드리기 좀 뭐 하지만 어쨌든 대우조선 상황이 우리 김인영 교수님 사회이사로 계셔서 또 상황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은행 관리 체제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 롱텀의 어떤 비전을 수립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한화로 인수가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관리 체계 이런 측면에서 좀 비전을 가지고 5년, 10년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봐도 조선업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하나그룹의 어떤 IT 역량, 제조 역량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뉴스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승인 을 할 거라고 그 보여지고 있고 그러고 나면 여러 이제 마무리 프로세스 거치면 한 5월 중하순이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국면에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 정도 하고 권도중 변호사님 플랜트 관련 설명 주시고 나면 혹시 뭐 제가 보강 답변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제가 조금 뭐 아까 이상석 팀장님하고 함흥군 사장님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밖에서 느끼고 듣는 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일한 수준에서 정보를 듣고 있는 건데 플랜트 공사가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그래도 끊기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 13년 뭐 그 무렵에 한참 조선 그 업체들이 해양 플랜트 손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저는 현장에서 PM으로서 현장하고 직접 부딪히고 있었던 입장에서 과거에 상당히 아픔을 이제 복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 선박 건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술력이 축적돼 있고 정형화된 타입이다 보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관리 역량이 집중돼 있던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향상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설계 역량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해양 플랜트를 수주할 당시에 준비가 전혀 없었다, 많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역량 개발 측면에서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나 설계 역량, 기본 설계 역량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는 맷집이 커지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선박 일반 상선 선박을 하는 것과 이제 해양 플랜트 공사를 하는 것과는 그 어쩌면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아니면 매출 기여도나 이런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또 그런 한국적인 말씀을 또 다른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한국에서는 조선 해양 플랜트를 이제 수주하면 안 된다라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흘렀었는데 저는 그때 그 비싼 수업료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났을 때 이제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그 비싼 수업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하나는 당시 출혈 경쟁을 통해서 조선 3사가 해양 플랜트 수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상당히 약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건설 부분이 조선의 해양 플랜트 공사보다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제수건설 이런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하는 EPC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방법을 이제 나중에 학회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선진화돼 있다. 조선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관리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선주들이 갖고 있는 EPC 실버북에 따른 그런 텀들이 상당히 발주처 중심으로 상당히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발주자가 사실상 이제 갑이기도 하고 그런 계약 텀도 그게 맞춰서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 조선소들의 텀을 또 계약 조건들을 한번 아카데믹 쪽에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조선공업협회나 아니면 각각의 조선소의 그런 사내변호사들이 하게 되면 그럼 담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산자부 선에서 그런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아카데믹 측면에서 그런 대응안을 자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조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리고 각각의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어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과거의 엄청난 손실을 자양분 삼아서 다시 한번 관리 역량을 집중을 하고 좀 더 유연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신원수 회장님 아까 그 강 회장님께서 저 중소 선박 건조에는 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으로 가서 건조해야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한 분은 이제 R&D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리갈하게 그 계약 쪽을 이제 그 실무를 하시는 분이 해양 플랜트 부분을 또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그 조선소의 경영회의 하는 것 같습니다. 축소판으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그 현업에 근무하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좋았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그 허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는 이제 그 R&D 측면을 강화해서 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장하고 중국 하고의 경쟁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 느끼는 거는 어차피 이제 전체 경영을 하는 이제 조선소 측면에서는 그 제품이 스마트화되고 친환경되는 그 제품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소의 특성이 그 제품 리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야드 자체가 스마트화하지 않으면 그 솔루션을 준비해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중국하고 차별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결국은 품질입니다. 품질. 그래서 그 품질 경영을 얼마만큼 일관성 있게 잘할 거냐 하는 것 쪽에 스마트 친환경 제품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야드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확립을 해서 굉장히 일관성 있는 그런 이제 품질로 해서 인도 후에 품질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중국을 이기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친환경 스마트 이렇게 선박이 그 미래 선박으로 들어오면서 메탈로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CO2라든지 뭐 그 수소라든지 이렇게 그 다루기 어려운 고온 고압의 이런 특성을 갖는 제품들을 부품들을 이제 장치들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메탈로지 측면에서의 이제 용접서부터 여러 가지 품질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특수 장치에 대한 또 품질이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R&D나 설계만 먼저 앞서간다고 해서 이게 전체가 쫓아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품질 시스템이 퀄리티 어시오런스하고 퀄리티 컨트롤하고 두 개가 체계적으로 돼서 전사가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이제 끌고 갔을 때 품질 경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선박, 미래 스마트 친환경 선박으로 갈수록 품질을 강화하는 품질 경영 쪽을 잘 했을 때 중국하고 분명히 차별화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그 중국 제품들이 그동안에 그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한국 중공업체들이 해왔던 제품을 쫓아오면서 중국이 왜 우리를 못 쫓아오냐고 결국은 품질 때문에 품질 사고를 내서 고객의 예면을 받아서 우리를 못 쫓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품질 쪽에서 이제 차별화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중견 조선소들은 왜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하는 길을 안 가르쳐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친환경 그 스마트 선박 쪽으로 그다음에 스마트 야드 쪽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그 변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견 조선소도 거기에 쫓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중견 선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는 게 지금 다양한 화물이 응용 화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배를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KR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한국 성급이요. 따라오지 못하는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BV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 6척을 짓고 근데 일본 NK도 되고 BV도 되는데 왜 KR이 못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 KR의 회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번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애들이 좀 겁을 먹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또 저희들 같은 소형선들은요 또 이게 친환경 선박을 메탄올 같은 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메탄올은 저희들이 배의 그 에피션트가 한 70%밖에 안 나요. 그럼 화물 실을 양에다가 방카를 메탄올 더 싣게 되면은 운항에 또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저 그래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그 중국 국정이라고 앞으로 하는 대형선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무슨 뭐 LPG 수출이다 이것보다도 중소형 선사에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하는 이 선박들이 전부 다 옛날 일본 선박들이 하던 걸 뺏겨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전에 해운에 한중일 이거는 전부 다 한국 선박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기울여 가지고
좀 이 현장 좀 확인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은 또 다른 그 각도라서요. 저희들이 한번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권호인 대표님 마무리 그래서 말씀하고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어차피 또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소는 그 출발이 클래시피케이션 소사이어티 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강석신 사장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도 KR 쪽이 한국 중견 조선소들에 맞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또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허 박사님 강의 쪽에 대한 제 코멘트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 프렌트에 대한 이제 강의를 우리 이제 권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선 법학하시는 분이 해양 프렌트를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실무를 리갈 서비스를 그 정도 하시게끔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저는 평생을 처음으로 해양 프렌트를 개척하면서 쭉 이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리갈 서비스를 한국 변호사들한테는 못 받아가지고 영국에 있는 로펌을 끼고 이제 쭉 제가 해양 개척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권 박사님 같은 변호사가 실무를 이렇게 꿰차고 있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학회까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질문 중에 RG 얘기를 우리 권종호 사장님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해양 프렌트나 이런 프렌트의 턴키 계약하고 선박의 계약의 차이는 그 라이어빌리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렌트의 계약의 라이어빌리티는 퍼포먼스 본드 한 15% 하고, 그 다음에 LD 본드 10%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5%가 은행에 본드를 끊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자가 일단 책임을 지고 금융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고, 배는 배 전체 금액을 빌다스 올리스크로 개런티 해줘야지 발주한 해운 시장에 진입이 되는 그런 스킴이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빌다스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서 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계약의 퍼포먼스 본드라든지 이런 본드 하는 거하고 RG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 계약처럼 해양 프렌트가 뭐 80% 100%씩 RG 개념으로 전부 개런티 해주고 프로젝트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프렌트나 여러 가지가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2010년에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선박이 수주가 안 되니까 전부 이제 해양 프렌트로 조선소를 채우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때 이제 해양 프렌트가 백록이 900억 불을 갔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사에 있어서 900억 불의 해양 프렌트 백록으로 전 조선소, 세계 조선소를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100억 적자를 낸 건데, 그래서 그때 적자 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하고는 국면이 다른 거니까 그걸 다르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2010년 이후에 해양 프렌트를 이제 많이 수주해서 해양 프렌트가 한 80이 되고 조선이 20이 돼서 프로덕트 믹스가 역전된 거는 그런 상황을 잘 보셔야 되고, 어차피 조선소의 경영의 포트폴리오는 프로덕트 믹스를 어떻게 잘 자원에 맞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능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해양이 앞으로 살아나더라도 조선소에 갖고 있는 자원하고 능력 대비해서 이제 해양 프렌트처럼 이렇게 프로젝트성이 강한 부분은 한 40% 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표준품인 선박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한 60% 가져가고, 그래서
6대4 비중으로 이렇게 자원을 배치하고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가 많이 예.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프로덕트 믹스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 가시면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돼 가지고요. 이제 권호인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늦게 참여했는데 부분 강의는 그 유튜브로 캐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대만의 에버그린 그 본사를 그 당시에 장영발 회장 그 바로 아래 계시는 분하고 기획 담당 부장하고 그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회의를 하면 꼭 변호사를 대동을 하세요. 그날 특별한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양사 간의 어떤 그 관심사를 협의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분들은 변호사를 대동을 하고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버그린 그 부사장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일을 몰라서가 아니고 변호사가 해야 될 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대단히 합리적이다. 저는 선사 쪽에 주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업무 보조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 본이 다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담당자의 경험치와 업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 업무이든 아니면 계약에 대한 리스크 업무이든 또는 재무적인 그 리스크에 대한 거를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 한국은 기업체에서 업무 비서를 쓰는 경우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임원이 되더라도 허드렛일스부터 그 막중한 업무까지를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해양 플랜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해양 플랜트라는 그 구조물을 제작해서 납기에 맞춰서 납품하는 거죠. 거기는 굉장히 큰 규모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시장의 변화가 있고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그 생산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비즈니스가 우선인데 그 비즈니스를 하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두 분 그 맞습니다. 강의를 잘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비단 조선만이 아니고 업계 전반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법률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동행이 돼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분 강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강의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듣던 조선의 그런 좀 그 가벼운 이야기와는 달리 좀 질적으로 더 깊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5권, 제4권 나올 때 이 내용을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강의 다음에 또 시간 내 가지고 또 다른 장소에서 또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 3라운드가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5월 6일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끼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책 나오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해서 5월 13일 날 다음에 하기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고려대학에서 이제 그 출판 기념회 겸해서 마지막 행사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고려대학교 총장님도 뭐 인사하러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다음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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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수고했습니다. 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너무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서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호 부장님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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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박사님 김정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